저축률이 3%대 이하로 내려간다. 지금 점점 더 미국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저축 잔고가 없어지고 개인들이 먹고 살기 빡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의 이 강은 예상 밖 호황 아니면 연착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착륙을 보인 경제, 호황을 이끈 배경은 무엇인지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특히나 오늘은 미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 아니고 이 연착륙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앞으로 너무나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바뀌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존 내용이 어떤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침체를 예상했던 미국 경제. 먼저도 올 초부터 작년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도 지금 보시면 빌 에크만 하면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행동주의 투자 성향을 띠고 있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별명이 베이비 버핏입니다. 베이비 버핏. 그만큼 유명한데 언제 주목을 받았냐면 2020년 그때 이제 팬데믹 직전 해치 용도로 투자했던 상품 2,700만 달러 한 달 만에 얘가 얼마를 벌냐면 26억 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빌 에크만이 어떻게 얘기냐면 지금 은행 대학살과 최근 오토론 연체율이 역사적인 최고치로 증가한 것이 미국 경제의 크기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드디어 이제 4분기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토 연체율이 뭐든지 우리나라는 솔직히 오토론 연체율이 그렇게 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땅덩이가 엄청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연체율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난달 전국 오토론 대출자 중에서 60일 이상 연체할 비율이 몇 프로냐면 6.11%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는 직전 기록인 5.93%라 뛰어넘으면서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다. 차량 가격과 이자율 상승했다. 이것도 올라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상하이 $1,000 이상이 17%, 올해 압류 차량만 벌써 150만 대를 유지하면서, 이제 이 오토론 시장이 이만큼 유효하다는 것은 경기 침체의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국제신용평가서 무디스가 이게 이제 한 2분기가 3분기쯤에 이때 미국 10개 은행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이 중에 보면 뱅크 오브 뉴멜로, US 뱅크프, 그 다음에 트루이스 파이낸셜 포함한 6개 대형은행을 잠재적 강등 검토. 6개 대형은행은 여러분들 아시는 JP라든지 모건이 이런 쪽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이 침체가 됐을 때 우리 서브프라임 노은을 받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죠. 이 와중에 그 상업용 부동산은 마이너스 40% 이상 빠지면서 이 아파트 시장까지 퍼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했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도 정월 대비 14% 하락을 했고, 신규 주택, 특히 신규 주택 판매 지표들은 계속 좀 안 좋게 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늘면서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썼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지만 짧게 제가 핵심 부분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지표를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소비자 물가 CPI는 너무나 유명하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죠? 이 소비자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과 가장 근접한 이런 쪽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낮게 유지하는 것보다 살짝 높게 움직이는 게 지금 좋게 표현, 어떻게 보면 경기가 조금 더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한다 만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경우하고 제가 같이 얘기 드릴게요. 실업률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실업률하고도 밀접하게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관하고 있는데, 이 실업률은 당연히 내가 구직 활동 관련해서 실업률이 많으면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통 예상을 하냐면, 앞서 봤던 이 물가 상승률 CPI가 5%를 넘어서고 이 실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4%대 된다면 경기 침체 확률이 왜 얼마냐면 100%가 넘는다고 하죠. 근데 자, CPI 같은 경우도 지금 5%대이고 3%대 있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또 3%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5%, 4%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근데 이 부분은 금리 인상을 하고 국채 가격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CPI와 실업률만 이제 변경이 돼버리면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 안 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이 경기 침체를 했다면 어느 쪽에서 얘기를 하냐 보면 이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이 NBER에서 이제 선언을 하는데요. 이때 선언을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랑 2분기 연속 미국이 GO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기훈이 5, 4%꼭 기억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기억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이런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국의 경제 정말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미국의 강한 고용 시장 그리고 여전한 저축 잔고 그리고 주담대 등 활용 등의 이 세 가지 왕성한 이 소비 패턴 이 원인으로 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길래 안 빠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살펴본다면 자, 먼저 이 고용 시장의 힘인데요. 자, 먼저 10월달 것만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초 3일날 보면 저는 줄투스라고 이렇게 읽는데 저는 줄투스 Job Opening and Labor Turnover Survey 이렇게 해서 이 줄투스라고 있는데요. 자, 통화 정책 수립 시 이 줄투스가 데이터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업률 전망하는데 핵심적을 하는 줄투스가 보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예상치가 8.80인데 지금 이전 지수 8.920 근데 9.610M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부인 인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그 다음 나온 지표가 살짝 나쁘게 나왔어요. 뭐였냐 하면 ADP 비농업 취업자 수인데요. 이 ADP 비농업 취업자 수가 뭐냐면 민간 고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간 고용의 월별 변동을 측정한 건데요. 자, 보시는 대로 이전치가 180인데 줄어서 153K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89K로 그냥 이전 지수보다 거의 반토막이 나오면서 이거 고용이 급격하게 침체가 된다. 아니면 이거 이 휴가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때 이 발표가 난 직후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반대로 주식시장 올랐던 기억이 제가 좀 나는데요. 이 다음 나왔던 지표가 만약에 똑같이 잘못 나왔다면 고용이 얼어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그 다음에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입니다. 미국의 민간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총수로 나눈 부분인데 자, 보시면 이전 지수가 177이에요. 그리고 예상치를 160K로 봤는데 어떻겠습니까? 현재 지수는 260주. 반대로 앞서 얘기했던 ADP와 반대로 급격하게 늘면서 고용시장, 앞서 얘기했던 ADP는 일회성이었구나. 민간 고용 관련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죠. 앞서 얘기했던 비농 ADP나 그 다음에 민간 비농업 취업자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실업률입니다. 자, 실업률 코로나 때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0%까지 갔어요. 20%까지. 그러니까 정말 리스크가 컸었죠. 그러니까 돈을 퍼부면서 지금 내려왔는데 자, 일반적으로 5%를 넘어서면 이제 위험 신호가 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전 지수 3.8, 예상치 3.7, 현재 지수 3.8 여전히 3%대의 실업률 거의 어떻게 보면 완전 고용에 가까운 형태 가질 만큼 실업률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자, 10월 5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207K 20만 명이 조금 넘게 실업수당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10월 12일은 209K, 그다음에 10월 19일은 198K, 그다음에 10월 26일은 210K. 그래 21만 명 정도가 실업수당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위험 시도로 가는 게 보면 350K예요. 이게 넘어서 버리면 이 실업률이나 고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시면 이 정도면 그냥 너무나 미국 경제가 지금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할 정도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연준이 18일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고용이 미약하거나 완만한 수준을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은 채용을 덜 긴급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서는 숙련 노동자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는 어쨌든 조금씩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숙련 노동자, 그러니까 전문가 수준의 숙련 노동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 오히려 부족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미국은 역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임금 증가율, 그런데 뭐 일자리만 많이 늘고 임금 증가율이 이렇게 크게 안 늘면 문제야, 축소가 문제가 되는데, 임금 증가율이 다소 완만하거나 완만한 속도로 유지가 되면서 다수 사업장에서 높아진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확대하거나 복리후생을 줄이는 사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낮아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앞서 했던 숙련 노동자 이렇지 않습니까? 이쪽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쪽을 임금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다른 쪽, 그러니까 좀 반복이라든지 이런 전문 노동자가 숙련 노동이 아닌 때는 급여를 적게 올라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봐요. 그러면서 이제 파월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점을 찍은 거죠. 기업들의 해고가 늘어나는 신호가 없고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그리고 미국의 지금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낮추겠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고용이 너무나 지금 안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서 빌 에크만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이번 주에 고용정보업체에서 발표되는 오토매틱 데이싱 프로세싱 ADP 고용 보고서와 노동부의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나올 예정이 있다. 근데 비농업 고용이 17만 5천명 증가, 전달 33만 6천 번보다는 좀 둔화가 될 것이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평균을 유지하지만 이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또 줄어들어요. 10월에 비해서 11월 달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들은 10월보다는 나쁘게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경기 침체다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지표는 꼭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보시라. 지표는 꼭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보시라, 그죠? 자, 두 번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저축 잔고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저축률이 높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자, 보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옥토버 2022년에 3.3%대에서 지금 2023년 5%대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3%대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저축률은 떨어졌어요. 특히 이 개인 저축률은 2020년 4월부터 미국과 현금 지원으로서 엄청 늘었었거든요. 그때 많을 때까지는 8%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8%까지. 2020년 때는 이 저축률이 8%대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게 2021년까지는 높은 유지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말부터 이제 소비가 늘면서 이게 3.5% 급락했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다시 3%대 다시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저축률을 봤을 때는 이제 소비가 끊길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번 내용을 보시면 팬데믹 기간 미 정부 지원으로 갑자기 늘어난 저축 잔고가 지금까지 일부 유지가 되면서 소비를 지탱하고 있다. 지금 저축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총 저축 잔고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8월 팬데믹 전수 초과는 2조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이의 수치는 최근 1,900에서 4천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2조 달러에서 많이 줄었어, 지금.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1,900에서 4천억 달러 저축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걸 지금 저축 잔고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 코로나의 수준보다 높게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의 조나단 파커 MIT 교수는 팬데믹 기간 저축은 주로 빚을 갖고 사용하는데 이에 따라 저축이 줄어들더라도 빚을 늘릴 여유가 아직은 있다. 그러니까 빚이 늘었다가 미국처럼 돈을 풀면서 다시 저축률이 늘어서 빚이 감소를 했어요. 아직까지 이를 빚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소비의 힘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제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미 2분기 신용카드 잔액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1조 달러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됐다면 이게 꺾이면서 이제 개인들도 힘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조 달러 쓰면서 어떻게 보면 소비 촉진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데 1조를 했다. 물론 이 부분이 결국은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드빚 공포가 오겠죠, 그죠? 카드빚 공포가 올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오고 있죠. 우리나라 5대 은행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 연체율이라든지 빚 규모가 계속 늘어난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 미국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 지금 실질 GDP 성장률이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전 지수가 2.1이었고 예상치가 4.3이었는데 무려 4.9%가 나오면서 엄청난 발표를 한 거지, 그죠? 미국하고 한국은 완전 다른 점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GDP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죠? 미국은 지금 지난 2분기 2.1%보다 거의 더블이 넘고 예상치가 했던 것보다 지금 더 올랐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기저효과라고 보지, 어떻게 소비로 촉진하는 이 기저효과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원인이 된 게 뭐냐 하면 바로 여름철 휴가철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게 3분기 성장률을 끌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기여를 했는데요. 이 통화 긴축 여건이 작용해서 하반기 들어서 소비가 둔화할 것에 예상이 많았지만 이 GDP를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긴즉슨 경기 침체가 지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없고 연착률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여름철 휴가 소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아직까지는 앞서 제가 보여줬던 지표들 아니면 저축률이라든지 신용카드 사용량 이런 거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성장률의 가장 핵심은 개인 소비 증가인데요. 자, 여기에는 어쨌든 코로나 끝나다 보니까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나 비욘세 같은 순회 공연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이런 미 대중문화를 강타한 이벤트들이 소비를 촉진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 스포츠 같은 경우 똑같은 케이스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우리도 왜 한 2년 동안 또 숨지겠다가 좀 확 하니까 와 일어났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인데 왜 미국인들이 펑펑 쓰고 있느냐? 자, 2021년 8월까지 팬데믹 이전 주보다 더 많은 $2,000 이상의 저축을 했다. 팬데믹 때 모아뒀다가 남은 저축 추정치는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1,900에서부터 컨설팅 업체 4천억에서 1조 3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개인들이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못 쓰는 게 아니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저축 잔고가 많이 있다. 그게 언제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 둘씩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 고금리 장기화. 어떻게 보면 작년 기준을 봤을 때는 올해 2023년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인하할 수도 있다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내년 2분기 1년이 더 연기됐다는 거. 자, 그리고 민간 저축 소진이 결국은 쓰다 보면 소진이 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학자금 대출 상한 재개 등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라든지 고용이 잘 되면서 이걸 버텨는 좋지만 지속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택담보대출금리 혜택이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한번 제가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대 은행 주요 대출 평균금리, 자, 금리 구간별 취급비율 보면 이게 4월이에요, 여러분들. 4월 달에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어떻습니까? 4%대 초반, 뭐 중반, 후반 이렇게 있고 일반 신용대출은 어떻습니까? 5% 초반부터 후반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국내 17개 예금은행이 9월 새로 취급한, 자, 먼저 가계 신용대출부터 한번 보면 금리 평균값이 6.77%. 전에는 5%에서 6% 미만이었는데 1%대를 훌쩍 넘는, 그죠? 훌쩍 넘는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을 보시면 시중금리 9월 새로 치고 주택담보대출은 평균금리가 4.46%. 근데 이 부분은 살짝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자,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뭐 0.12% 상승을 했고 일반 신용대출은 1% 이상 상승을 했어요. 자, 이것만 봐도 정부가 이 주택담보대출에 엄청나게 여러분들 많은 할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 망가지게 엄청난 혜택을 일반 개인들보다 훨씬 더 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 자,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되는 게 30년 모기지 금리입니다. 근데 모기지 금리가 보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지금은 7.8% 근방에 있고 지금 곧 뭡니까 이거? 8%를 넘어갈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기지 금리도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여러분들. 그죠?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모기지론의 기본이 되는 30년 모기지로는 가격은 금리는 쭉쭉 올라가는데 주택 가격은 보시는 대로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히려 뚝뚝. 그러니까 57,000달러입니까? 57만 달러입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그래 됐던 게 지금 한 10% 이상, 그죠? 마이너스 10% 이상 지금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훨씬 더 늘은데 어떻게 보면 지난 3월부터 어떻게 보면 평균 집값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8% 되니까 점점점 내려왔죠. 이래 되면 잠재적 매수를 제외한다 해도 모기지 비용이 얼마나 더 드냐 하면 현재까지 해보면 2,300달러가 더 듭니다. 자,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집을 살 확률이 점점 좀 떨어지겠죠, 그죠? 자, 이런 현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28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시카고의 본사를 둔 주담대원을 게런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최근 퇴사한 직원 수백 명이 일괄적으로 입사 보너스를 반납하라. 어떻게 보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가 거의 몇 프로 올라갔냐면 여러분들 5% 정도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서 회사 수익도 크게 줄어드니까 입사 보너스 받은 사람들, 퇴사한 사람들은 너 돈 기한해라. 계속 우리 같이 일 안 했잖아.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죠? 포스트커 아메리카의 파이낸셜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플레밍은 자, 현재 모기지 주택의 약 90%는 이율이 6% 미만이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지금 7.8%에 해당되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90%는 6% 이하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기지론의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뉴욕 연은은 팬데믹 시작부터 올해 2분기까지 미국인들이 가계자산을 활용해서 총 2,800억 달러를 벌고 재융제를 통해서 약 1,000억 200억 달러를 절약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좀 얘기해서 설명드려. 이들이 과거의 제로금리 시절, 그러니까 언제 시작 2% 3%대 이때 이 주담대 금리 재융제를 받고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집을 담보로 집 수리를 맡기면 또 저금리 때 대출을 자금을 지원받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한 162조 원을 지금 절약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집값이 모기지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느냐, 여러분들. 이게 언제 바뀌었냐. 자,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 이 비우량 주택 담보도 신용도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상대로 미국 주택 담보 대출인데 기준별로 보면 프라임과 RTA 서브프라임들 이 3등급으로 낮추는데 프라임은 신용도가 좋고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아서 뭐 어떻게 보면 빚을 못 갚을 상황이 아닌 사람들, RTA는 중간 정도의 신용을 가진 개인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저 사람이 파산을 하더라도 다른 뭐 부동산에 이런 게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자, 어떻게 보면 서브프라임이라고 저소득층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 주택 담보를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 서브프라임 관련된 이 관련 쪽 사람들이 거의 집 밖으로 다 나온 거예요. 당연히 집을 없어져 버렸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때리니까 못 사는 쪽에서 너무나 이렇게 많은 집값이 나오다 보니까 이 서브프라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금리를 확 내렸다 다시 올려서 한 17차례 여러분들 올렸어요. 그래서 5.25% 올리면서 이자 부담이 커면서 저소득 금리 안 되니까 연출이 20% 급상승. 그러면서 9월 달에 2008년 9월 달에 리먼이 모기지 투자 손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왔다는 거죠. 그때 많은 시민들, 특히 개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이게 모기지론에 문제가 있구나. 뭐 담보를 쌓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깡통이 된 거지. 깡통이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고 이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나더라도 서민 계층을 하겠다면서 한 게 내가 받는 시기의 금리가 만약 2에서 3%라면 이게 주담대 8% 올라간더라도 너는 여기 이만큼만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한 거죠. 희한하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변동형을 하다 보니까 고정하는 사람이고 변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DSR 관련해서 지금 70% 이상의 사람들이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택담보대출과 7%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보유자의 90% 이상이 6% 이하의 비율을 하고 있고 2, 3, 4%의 금리를 가진 사람들도 많다. 7%의 주택금리를 가는 사람들이 대기를 꺼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있는 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격적인 부분이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팔고 다른 매매를 했을 때 이게 내가 볼 때 6% 이하인데 이걸 8% 받는다? 이걸 생각하면 안 파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이 몰랐던 내용들을 쏙쏙 들어 이해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시는 대로 모기지 레이트는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들. 모기지 레이트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익스티브 홈세일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게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근데 내려가지만 어떤 선에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모기지론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면 끝난다고 보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신규 주택 판매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기존 주택이 안 파는 건 오케이. 근데 신규 주택 판매가 급격하게 주는데 이게 준다 그러면 이게 무슨 결국 나중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는 대로 신규 주택 판매도 보시면 물론 2021년에 그죠? 2000K까지 올라가긴 갔지만 지금은 보시면 759K 그러니까 76만 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저게 100만 채고 100만 채가 넘었지만 지금은 76만 채 정도. 그게 오히려 이전이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늘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부분,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 그 다음에 저축 잔고, 그 다음에 주담대. 자, 이 주담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가 눈여겨봐야 될 지표가 뭡니까? 지금 보고 있는 신규 주택 판매. 만약에 이 신규 주택 판매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받고 있는 주담대에도 상당한 어떻게 됩니까? 역효과나 마이너스 요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담대 금리가 5%가 내려오면 주택 시장은 계속 하락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축 잔고도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법이라든지 신용 부분들이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여유가 없다는 것을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저축률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축률이 3%대 이하로 내려간다.
지금 점점 더 미국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저축 잔고가 없어지고 개인들이 먹고 살기 빡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용입니다. 지금 고용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실업률이라고 보고요. 실업률 다음에 신규 수납 시장선도 이러고 한번 잘 같이 챙겨 보신다 그러면, 자, 만약에 고용이 질이 떨어졌다, 고용이 참 급격하게 안 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늘었다, 저축 잔고가 떨어지면 저축률이 3% 이하까지 내려갔다, 자, 그리고 주담대가 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5%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러면 12월 달에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10월 초. 이 10월 초는 대부분 고용 관련 중요 지표들이 많아요. 고용을 한번 보는 거고, 자, 중순 같으면 이제 물가 관련, CPI도 발표도, 근원도 발표도. 자, 그리고 말 정도 되면 이제 드디어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금리 관련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할지 그냥 기사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이 지표들이란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해 놓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 먼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 방송에 대해 이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은 이제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경기 침체가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신호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고용이나 물가라든지 주담대 이런 부분은 탄탄하다는 것을, 그 부분에 끼지는 안 끼지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안다. 그러면 안전자산, 미국채 안전자산이 훨씬 더 가치가 이제 점점점 있어질 거다. 야, 이렇게 되니까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골라, 부동산 또 이렇게 되면 돈이 말리기 때문에 좀 멈추자, 아니면 쉬었다 좀 가면서 흐름을 조금 파악하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저희 방송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라든지 목요일 방송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개편 관련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많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홍반장의 경제 라이브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